오늘 에피소드는 뉴스미짱 시즌1에서의 마지막 호그와트 학교입니다. 하지만 이 에피소드가 시즌1 전체의 마지막 에피소드는 아닙니다. 시즌1은 5월 초에 마무리됩니다. 아직 몇 편이 더 남아있는 거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뉴스미짱. 김수민의 뉴스 밑장. 호구들에겐 호구지책이 있다. 호그와트 학교 시즌1 마지막 편. 반갑습니다. 김수민의 뉴스 밑장 혼자서 진행하는 마지막 에피소드, 시즌1 마지막 에피소드입니다. 앞으로 이 에피소드 이후에 두어 편 정도 더 올라갈 수 있고요. 저희 뉴스 밑장이 2019년 5월 6일인가 첫 에피소드가 업로드가 됐습니다. 벌써 1년간의 시간이 흐르는 것인데, 그동안 청취해 주셨던 청취자분들, 시청자분들 모두에게 악플러 빼고 악플러는 빼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댓글과 함께하는 시즌1 마지막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댓글과 함께하고 있는데, 우리 방송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좀 언급을 하고 넘어갔으면 하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이 경북에서 일어난 사건이라서 특별히 언급할 수밖에 없다라고 여겨졌고요. 2019년 3월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포항에 있는 한 중학교 3학년 어느 교실에서 어떤 학생이 뭘 보고 있었어요. 수업 시간에. 교과서나 문제지는 아니었고 수업과 관계없는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학창시절에 만화책부터 해서 각종 책을 다른 책을 보면서 딴짓을 하거나 아니면은 음악을 듣거나 그랬던 기억들이 나는데, 이 어떤 수업 중인 교사가 이 학생의 책을 빼들어가지고 이 책은 야한 책이다 라고 규정을 하고 그 학생들을 다른 그부들 앞에서 망신을 줍니다. 그러고 나서 체벌을 20여 분 동안 엎드려 뻗쳐인가요? 이걸 시킵니다. 이거 되나요? 요즘 학교 현장에서? 아직까지 이런 게 남아있다는 것에 놀랐고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 학생이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때도 발사기 같은 악플들이 많이 달렸는데, 얼마 전에 이 교사에게 실형이 1심에서 선고가 됐단 말이죠. 또 발사기 같은 악플들이 달리고 있어서, 안 그래도 지역 소식인데, 이 악플들 보면은 교사가 그 정도 못하냐, 학생이 멘탈이 너무 약하다, 죽은 건 안 됐지만 그런 거 갖고 자살하냐, 이러고 있어요. 아니, 이런 악플이 달리는 사회에서 미래통합당 괴멸시키면 뭐하냐고. 지가 미래통합당인데. 미래통합당 지지자들도 다 이렇지는 않을 거예요. 아니, 수업 시간에 다른 책을 봤다. 이거는 제재가 필요하면 그 학칙에 따라서 하면 돼요. 벌점 제도가 있든 뭐든 간에. 이거를 왜 자기가 책을 학생들 앞에서 흔들면서 망신을 줍니까, 사람을? 그리고 거기다가 엎드려 뻗쳐까지. 3월이면 새 학기라서 그 학급에서 적응도 못하는, 적응을 하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 상황에서 사람을 이렇게 망신을 주고, 이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 악플 다는 사람들을 목에다가, 옛날에 깡패들 나는 깡패입니다 하고 길거리 걸어갔잖아요. 목에다가 2차 가해자라고 붙이고 저기 그 합정역 같은데 사람 많이 지나다니는데 한 10분만 세워놓으면 지가 뭘 잘못했는지 알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2차 가해는 사실적시죠. 근데 이 학생 보고 야설을 봤다고 하는 거,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 잘못된 규정이에요. 이 학생이 본 것은 라이트 노벨이라고 하는 청소년들이 즐겨보는 판타지 문학이었다고 하고, 성인물 등급도 만 15세 이상
독서가 가능한 책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설령 야설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야설인데 야설도 그냥 야설이 아니라 성폭력적인 야설이라 할지라도 그거를 망신을 줘가면서 체벌을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게 지금 납득이 안 갑니까? 이런 사람들이 뭘 정치개혁을 한다고 난리를 피우고 있어요. 정치개혁이라는 거는 우리의 실생활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실생활에서 이런 반동 퇴행적인 작태를 옹호하고 자빠져 있는 게 무슨 개혁을 한다는 건지, 그런 정신으로 개혁은 할 수가 없고, 이런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질타하기 위해 그런 질타 정신을 갖고 만들어진 것이 바로 뉴스 밑장입니다. 자, 그러면 질타도 아까운 댓글부터 하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몽이봉이, 이거 총선 전에 올라온 거거든요. 선거가 얼른 끝나길 우리 척척 석사 진모 교수하고 우리 김투더 수민님도 영원히 사라질 듯 키읔키읔. 척척 석사 진모 교수라. 척척 검사 대구지검의 진모 검사라고 검찰계의 양대 관종이 있어요. 네, 거기한테나 얘기를 해주시고, 선거 끝나고 사라진다. 야, 이 새끼들은 선거가 끝나면 사람을 사라지게 만드는, 옛날에 그 박정희 전두환 정권 때도 선거 직후에 사람이 사라진 적이 있나요? 선거 직후에 반독재 투쟁하던 사람 잡아가지고 실종시킨 적이 있었나? 선거 직후에 4.19 혁명 때 김주열 열사가 시위 도중에 실종된 적은 있었죠. 굉장히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놈들이에요. 자, 선거 끝나고 나서 진모 교수와 김수민이가 영원히 사라지기는커녕 먼저 잡혀가는 놈들이 있습니다. 자, 총선 끝나자마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라임 연루 행정관, 청와대 전 행정관이 체포됐고 구속이 돼버렸어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명심할 점이 하나 있는데, 청와대에서 나온 거짓말이 늘어난 겁니다. 총선 전인 2020년 3월 10일, 야, 이 박근혜 파면 3주년 되는 날이죠. 청와대 관계자가 라임 사태는 해당 김모 행정관이 막지 않았다. 그는 증권사 직원 잘 알지도 못한다 했다. 이게 청와대 관계자의 답변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라임 사태에서 유독 조용한 두 집단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나는 마땅히 나서야 할 금융위원회가 조용하다. 두 번째는 여당이 조용하다. 하나 더 있어요. 청와대입니다. 이 정도 됐으면, 청와대 전 행정관이 라임 사태에 연루가 됐다면 대통령이 나서서 공식 사과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해명도 하고. 근데 그냥 뭐 관계자가 튀어나와서 3월 10일에 그 행정관은 라임이랑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이러다가 구속이 됐습니다. 해당 행정관이, 김모 행정관이. 그럼 뭐 얘기를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굉장히 특이한 집단이 됐어요, 청와대가. 긴급재난지원금 관련해서도 기재부하고 여당 뒤에 숨어 있다가 이렇게 부패 비리 사건에 청와대 전체가 연루되지 않았다면 빨리 나섰어야 되는 거죠. 사과를 하든지 우리도 알아보겠다고 해야죠. 이럴 때는 또 뭐 검찰이 수사 중인데 우리가 나서면 가이드라인이 어쩌고저쩌고. 아니, 자기네들이 뭐 이게 비패야, 비패? 네, 지금 김수민이가 영원히 사라지게 생긴 게 아니라 청와대부터 입을 여셔야 되는 그런 상태가 도래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걸린 사람, 오거돈. 오거돈의 잘못을 민주당의 잘못이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오거돈 참 총선 이후에 성추행 파문이 터졌는데, 저는 그 선거 전에 터졌더라도 민주당이 이겼을 거라고 봅니다. 2018년 지방선거 때도 선거를 얼마 앞두지 않은 상태에서 안희정, 그때가 2018년 3월 초였나요? 이상하게 이거 3월에 일들이 많이 벌어지네, 이거. 아까 전에 그 포항 중학생 사건도 그렇고, 2019년 3월 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버닝썬이에요, 버닝썬. 버닝썬 사건이
그때 터졌다기보다 갑자기 인터넷 댓글에다가 버닝썬으로 장자연을 덮으려고 한다. 아니, 버닝썬이든 장자연이든 김학이든 이거는 다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착취에 관련된 내용 아닙니까? 다 같은 거예요. 근데 버닝썬으로 장자연을 덮으려고 한다. 이런 댓글이 왜 달렸을까요? 뻔한 거 아닙니까, 이거? 이거 결국에 나중에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네. 저는 그때 딱 뭔가 느낌이 싸했던 게, 이 버닝썬도 어떤 그 권력기관 개혁이라든지, 적폐청산이라든지, 이 소재가 될 만한 일인데, 왜 뭐 깨진 애들이 버닝썬이 장자연을 덮기 위해서 터트려진 것처럼 댓글을 줄창 달아내느냐. 이거는 찔리는 게 있기 때문이죠. 이거는 진실이 분명히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박근혜 정권 때도 악플 달고 했던 그 플레이들 국정원도 달고 뭐 경찰까지 동원이 됐었죠. 이거 다 밝혀졌습니다. 매크로 프로그램 자유한국당 계열 정당들이 과거에 돌렸다는 것도 드루킹이 증언을 했는데 이거 왜 수사 안 해요, 근데? 대충 덮고 넘어가는 거예요? 드루킹 매크로 조사했으면 자유한국당 매크로 조사해야지. 이건 또 왜 덮고 가? 이 얘기 아무도 안 해, 지금. 다 장모 얘기하고 있고. 적폐청산에 무슨 트렌드가 있고, 트렌드도 중장기적인 걸 트렌드라고 하죠. 짧은 유행은 그냥 패션이에요, 패션. 적폐청산은 이따위라니까 뭐가 되겠어요? 적폐나 똑바로 청산을 해. 선거 끝나고 진중권이랑 김수민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적폐를 청산하라고. 하기사 적폐 청산을 못하죠. 왜? 쥐가 적폐인데 셀프 청산이 되겠어요? 옛날에 중국의 주룽지 총리는 자기 관까지 짜놓으라 그랬어요. 뭐 주룽지가 어떤 사람인지 잘했는지 전 잘 몰라요. 근데 부패를 청산하겠다면서 자기 관도 짜놓으라 그랬습니다. 이런 자세가 못 깨진 사람들한테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자기네 편의 관이 짜여지고 있어요. 오거돈 그 총선 이후에 폭로된 거에 대해서 설이 많은데 저는 일단은 피해자의 의사가 우선이다. 피해자가 그렇게 하자고 했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총선 이후에 터진 게 잘 됐어요. 왜냐? 뻔하지. 총선 전에 터졌어 봐요. 온갖 음모론과 추가 가해 2차, 3차, 4차 17만 4,758차 가해가 그 피해자에게 일어났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선 차라리 총선 뒤에 터진 게 잘 됐다라고 보는데 문제는 총선 뒤에 공개 사과하고 사퇴하기로 한 4월 말이라고 일단 시점을 그렇게 박아놨더만요. 그 과정이 문제가 되는 건데 저는 법무법인 부산이 공증을 선거 이것 자체로는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법무법인 부산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 변호사로 있었다 이것도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돼요. 하지만 현재 법무법인 부산의 변호사가 대표 변호사가 정재성 변호사입니다. 정재성 변호사는 오거돈 캠프에서 인재영입위원장을 지냈던 핵심 인물이에요. 이거는 아마 이랬을 수는 있어요. 오거돈 쪽에서 이거 변호사는 어떤 변호사든 간에 기밀을 누설하면 안 되는 그런 의무를 갖고 있지만 너무 믿을 수가 없으니 그래서 정말 믿을 수 있는 로펌으로 가야겠다라고 해서 부산으로 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네 편인 거거든요. 정치적으로. 물론 변호사는 정치적으로 같은 편이든 아니든 간에 불편부당하게 일을 처리해야 되겠죠. 하지만 피해자가 여기에 응한 것 그리고 저는 그 해당 여성단체가 피해자 보호 과정에서 그쪽 법무법인에서 공증을 하도록 한 거는 실수였다고 봅니다. 당장에 민주당 부산 지역 인사들도 왜 그렇게 처리했느냐라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법무법인 중에 공증하는 데는 여러 군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모든 법무법인이 하진 않죠. 제가 살았던 지역에서도 보니까 좀 정해져 있던데 부산 정도면 여기저기 많을 거고 부산 아니라 오히려 외부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부산 지역 내에서 이해관계나 이런 것들이 얽혀있기 때문에
외부 지역의 법무법인한테 맡기자. 그리고 그 법무법인 지정은 어쩌면 피해자 쪽에서 먼저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법인 부산이 어떤 외압이라든지 이 통로로 작동하지 않았더라도 이런 불필요한 의심을 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 처리가 이따위야. 일 처리가 이따위입니다. 그리고 오거돈 말고 이제 민주당 쪽 인사들 사이에서 계속 이 성 관련 사건들 내지는 의혹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향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고일 수는 있다고 봅니다. 이거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성누리당, 뭐 성나라당 이런 얘기 했잖아요. 한나라당, 새누리당, 현재 미래통합당으로 이어지는 이쪽 계열에서 성폭력이 곧잘 일어난 거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했었는데 이게 이제 특정 집단의 일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민주당이 더 이상 뭐 자기네들 계속 비주류다는 식의 피해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갇혀있는 사람들도 꽤 있는데 언제든 가해자적 위치에 설 수 있고 권력이 동원된 성폭력, 그냥 뭐 일반적인 장사미사들의 성폭력도 아니고 권력이 동원된 성폭력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게 성폭력에 끝내는 게 아니라 성폭력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외 여러 가지 종류의 권력 남용이나 폭력에 연루될 수 있다는 것을 좀 겸허하게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마당에도 뭐 선거 끝나고 뭐가 사라져. 자, 그 다음에 선거 끝나고 신라젠 이 또 대표하고 구속이 됐어요. 감사하고. 선거 끝나자마자 딱딱 구속이 됐습니다. 신라젠이 이제 자기네들한테 유리한 사건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그리 유리한 사건이면 이제 알았냐? 신라젠이라는 이름 너네 언제 알았습니까? 저는 신라젠 이 의혹에 대해서 이미 1년 전에 들었어요. 저는 조금 정보가 빠르다고 칩시다. 근데 이 묘한 게 친민주당 스피커들은 그것도 잘 몰랐나 봐요. 저 1년 전에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웃긴 게 자꾸 신라젠 사건이라고 하는데 신라젠보다는 밸류인베스트 코리아가 핵심이에요. 밸류인베스트 코리아가 신라젠의 대주주거든요. 밸류인베스트 코리아 이철 지금 감옥 가 있습니다. 징역 10년 넘게 먹고 감옥 가 있어요. 이런 이철을 마치 무슨 피해자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MBC에 이철이 등장을 하면서 자, 제보자 X가 또 이철하고 언론하고 연결고리가 된 셈인데 이 또 검찰에 왜 출석 안 해? 검찰이 채널A 압수수색에 들어갔죠. 다 터는 거예요. 이제 해보자고. 검언유착 있었으면은 처벌해야죠. 검언유착뿐만이겠습니까? 범언유착, 범인과 언론의 유착 이것도 털어야죠. 예, 검찰이든 언론이든 제보자 X든 Y든 Z든 간에 A든 X든 다 털어보자고. 근데 이 와중에 이철이 뭔지 몰라? 이철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이철이 옛날에 청와대 국정홍보처장이었던 김창호한테 6억을 뇌물을 먹였어요. 뇌물인지 뭐 지원금인지 같은 패거리들이니까 둘 다 국민참여당 출신들이고, 김창호는 또 감옥 갔다 와가지고 동국대 석좌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미쳤습니까? 옛날에 월드컵에서 이동국 선수가 실축을 하니까 동국대학교 게시판에 가서 난리를 쳤는데 지금 난리를 쳐야 될 때는 지금이에요. 김창호 6억 먹었어요. 이 한 명이 다일까요? 합리적 의심입니다. 한 명이 다일까? 또 먹은 놈 없을까? 그리고 지금 밸류인베스트 코리아 쪽, 신라젠 이쪽에 해가지고 돈이 막 새가지고 없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 잡아내야 돼요. 그 새가지고 어디로 갔을까요? 라인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밸류인베스트 코리아, 신라젠 여기도 정관원 유착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채널A 기자가 왜 사고를 쳤냐면 이게 사실 언론에 쫙 퍼져 있었거든. 그리고 추적하는 기자들 많습니다. 채널A 기자가 거기 뒤늦게 뛰어든 거예요. 그러다가 무리수를 썼던 것 같습니다. 이 사건 내용 확실하게 내가 알 수 없지만 지금
합리적인 의심이에요. 누구 말 맞다나 합리적인 의심. 그러고 있습니다. 예, 총선 끝나고 신라젠 밸류인베스트 코리아 수사 종식되고 있지 않습니다. 급물살을 탈 거고, 어쨌든 이것은 누가 연루되어 있든 간에 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했던 사태이기 때문에 끝까지 가야 되겠죠. 그리고 뭐 최경환이가 연루됐다 뭐 이런 설이 있어요. 신라젠 관련해서 추적하던 기자가 오래전에 최경환 연루설을 들었는데 너무 건덕지가 없어가지고 그냥 놔버렸답니다. 아니 뭐 찾아보세요. 최경환 건덕지. 근데 최경환이가 연루됐다고 칩시다. 최경환이가 연루되면은 다른 편은 연루 안 됐을까요? 마을에 지나가다가 우물이 있으면 인민군이 그 우물 파가지고 먹으면 국군이 그 마을에 들어올 때는 그 우물을 안 먹어요? 굉장히 수가 낮은 상상들을 하고 계신데 어떤 새끼들이 어떤 곳에서 자금을 헤쳐먹었다면 다른 새끼들도 똑같은 곳에서 헤쳐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놈들이 어떤 세력에게 뇌물을 갖다 바쳤으면 또 다른 세력에게도 뇌물을 갖다 바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쪽 게 나오면 다른 쪽 거는 없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수로 놀지 마세요. 이게 조국 펀드 때도 익성 몸통론이었잖아요. 익성이 뭐 코링크 피에 실소유주고 뭐 익성의 뒤에는 이명박이가 있고 그럼 이명박이가 관련이 있다고 칩시다. 그 연관은 전혀 안 드러났고 익성의 연관성이라는 게 너무 허접해가지고 사그라들긴 했지만 익성 이명박이 연관이 있으면 조국은 연관이 없는 거예요? 누가 우리 게시판에도 아주 센스 있는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그럼 이명박이랑 조국이랑 공동으로 해먹었다는 거냐?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자초하고 있는 게 바로 조국기 부대입니다. 총선이 끝나고도 그러고 있고 근데 어쩌나 당신들은 이제 판판이 밀릴 일만 남아있다는 것인데 이를 어쩌나 김수민 진중권이 사라지는 게 아닌데 자 게시판에 올라온 몇몇 글들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정구지 500단이라는 사람이 350억 위조범 윤석열 장모, 주가 조작 사기범 윤석열 마누라, 병역 면제범 윤석열 등 각종 부패 비리로 얼룩진 윤석열 일가를 우상 숭배하는 조중동, 미래통곡당, 진중권, 유재일 같은 개호로 적폐들은 코로나가 끝나자마자 청산될 것이다. 배신자 김수민도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이 오게 된다 하셨습니다. 야, 윤석열을 이렇게 조질 정신이 있으면 삼성을 좀 조져봐라. 어? 니네가 삼성이나 재벌이나 얘네들한테 뭐 했니, 니네가? 할 때는 또 어디 전문가를 불러요. 지들이 안 되니까. 근데 그 전문가들 상당수가 지금 니네하고 다른 편이거든. 그리고 아까 어떤 놈은 총선 끝나고 진중권이 영원히 사라진다 했는데 정구제 500단은 진중권 유재일이 코로나가 끝나자마자 청산될 거래요. 이 뭐 말이 달라. 총선 끝나자마자라고 하는 놈이 하고 코로나가 끝나자마자가 야 코로나 언제 끝나요? 이게 어느 정도 종식이 되더라도 주기적으로 다시 찾아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웃을 일이 아니야. 코로나가 끝나자마자 이따위로 농담으로라도 댓글 달 일이 아니고요. 그리고 나는 또 별도로 취급을 하네. 배신자 김수민도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이 올 것이다. 네. 나도 땅을 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더 열심히 할 걸. 왜 진중권은 코로나 끝나자마자 청산이 되고 저는 그냥 땅만 치고 후회를 한다는 것인지. SJ0938님이 그 조국 집안 입시 비리 갖고 쉴드 치는 사람들 갖고 한탄하는 그런 게시물을 올려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 전 재판에서 공주대 관련 얘기 나오니까 갑자기 화색이 돌더라고요. 그거 별거 아니다라는 건데 당연하지. 공주대가 제일 덜하니까. 키스트는 이미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 관계자가 보직 해임됐어요. 학교에서. 그리고 동양대 표창장
그거 루즈처럼 돼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문지르면은 번져야 되는데 안 번져요. 정경심 조민이 갖고 있는 거는 뭐 하나도 유리한 게 없어요, 지금. 공주대에서도 이미 얘기를 했죠. 대학원이 얼굴도 모르는 사람 초록에 저자를 올려줬다고. 그리고 그 어항에 물갈이 했으면은 봉사활동 끊어주면 될 거 아니야? 그냥 봉사활동 끊어달라 그래. 어항에 물 갈아줬다고. 봉사활동 끊어가지고 뭐 공주대 보고 봉사활동 했으니까 표창장 달라고 하든가. 그 표창장을 왜 동양대에서 받냐고. 이건 무슨 입시비리도 폰지 사기처럼 빼돌려 맞기로 하고 있어요. 그래 놓고는 이제 사모펀드 관련 재판이 또 재개가 되니까 하는 말이, 한다는 얘기가 그 정경심이 조범동한테 보낸 메시지에 투자금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지금 정경심 쪽에 말이 바뀌었죠. 인사청문회 할 때 조국 청문회 준비단에서는 우리는 코링크 P의 재무하고는 관련이 없다. 그러니까 코링크 P가 했던 투자의 사모펀드를 했을 뿐이다라고 했는데, 네. 근데 코링크 P의 돈을 그 펀드뿐만 아니라 코링크 P란 회사에 투자한 것으로 공소장에는 검찰 수사 결과에는 그렇게 나왔고, 이걸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조국 정경심 쪽은 투자가 아니라 대여였다고 하는 거예요. 대여도 재무관계 상관이 있지. 그 대여의 대가로 컨설팅료를 받았다 뭐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이 다르다고, 청문회 때 한 얘기랑 이미. 그래놓고 투자금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검사가 또 상상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래놓고 그 다음에 정경심 핸드폰에 있는 그 투자금 뭐 계산하는 그 흔적으로 보이는 숫자에 대해서는 그냥 생각 없이 의미 없이 숫자들을 나열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또 상상력이 좋대. 문학도라서. 에라이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네. 그리고 지금 조국 재판 관련해서 KBS 방심위의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방심위에서 무슨 그 KBS에 그 알릴레오에서 졸라 무책임하게 터트린 거죠. 녹취록을 뭐 조작했다, 왜곡했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방심위가 뭐 이렇게 설쳐대면서 처음에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관계자 징계. 근데 이거 재심 들어갔어요. KBS가 재심 신청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의, 그러니까 징계 밑에 경고고 경고 밑에 주의예요. 2단계나 내려갔어요. 재심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법정에서도 뭐라 그랬죠? 김경록 PB가 정경심 지시로 증거를 은닉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본인이 생각해도 증거 은닉, 인멸이라니까. 그래서 KBS 인터뷰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뭐 전체 얘기를 다 전하지 않고 일부만 떼왔다 그러는데, 나머지 얘기는 검증을 해봐야 된다니까. 그럼 다 깔까 그냥 그걸? 이게 알릴레오의 주장입니다. 이 알릴레오는 그러면 언제 징계를 먹어요? 이게 방심위에 출석하는 미디어인가, 알릴레오가? 그냥 나오는 대로 쳐내뱉고 들어가는 대로 씹어 제끼는 거잖아요, 유시민이. 봐, 이거 좀 선거 끝나고 이렇게 되고 있어요, 지금. 도대체 뭐가 너네한테 유리하게 돌아가냐? 저는 정말 진짜 잘 됐다고 생각하는 게, 어떤 새끼가 제가 이제 선거 전에 예측을 뭐라고 했었죠? 민주당이 과반이 안 된다고 했었죠. 이거에 대해서 제가 평론가들은 왜 예측이 틀리는가, 이 주제로 KBS 김경래 최강시사에 나가서 방송까지 했습니다. 자, 왜 틀렸는지는 설명을 저희가 또 드렸었고요. 근데 총선 결과에 대해서 예측을 잘못한 것이 김수민 지가 바라는 결과였다라고 얘기하는 새끼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민주당은 제1당이다, 이건 확실하다, 이건 예측은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거고 저도 했지만, 보나마나 김수민이 미통당 압승을 예상했을 것이다, 이지랄 까는 새끼가 있더라고요. 내가 거기에 대해서 선거 전에 이미 SNS에 남겨놓은 글이 있습니다. 우리 게시판에 와가지고 댓글 쪼르르 달고 튀는 애들 있잖아요. 내 SNS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들어와. 그럼 너네는 뒷목을 잡고 쓰러질 수도 있겠구나. 제가
민주당 단독 과반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올렸습니다. 민주당이 좋아서? 그럴 리가요. 그럴 리가 없죠, 제가. 찡찡거리니까 그래요, 니네가, 민주당이. 그러니까 못 찡찡거리도록 이번에 확실하게 의석을 쳐먹어라, 이 얘기입니다. 이제 더 이상 찡찡거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또 찡찡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 정말 미치겠네. 자, 제가 뭐라고 썼냐면 SNS에 그렇게 안 될, 이게 3월 29일인가 올린 글입니다. 그렇게 안 될 것 같긴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받기 바란다. 어차피 미통당이 재집권한다면 매도 빨리 맞는 게 낫다고. 2027년보다는 2022년이 낫다. 2022년이라면 기존 패턴은 다 깨지고 미통당 또 한 번밖에 못 잡을 것이다. 이번에 민주당이 과반을 먹으면 다음 정권은 미통당이다. 이게 제 예측입니다. 다음 정권 미통당에 넘어가게 생겼어요. 뭔 뜻이냐면 이거는 사실은 제 예측이라기보다는 저주인데요. 먹개문들은 망한다 이겁니다. 예, 태극기 망하듯이. 제 말대로 뭐 다음에 바로 미통당에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 몰라요. 근데 오히려 제가 예측했던 민주당 140 몇 석보다는 단독 과반, 심지어 180석이 됐는데 통합당으로 정권이 넘어갈 가능성이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이거 제대로 감당 못할 거기 때문에. 던일 두감요라는 사람이 김수민님 방송도 잠깐 듣고 아래 댓글도 몇 개 읽어보았습니다. 말이든 글이든 이리저리 끼워 맞추면 그럴듯하게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더군요. 생각의 다름을 알아보기 위해 요즘 보수 유튜브를 자주 보는데 놀라운 것은 내용은 다르지만 논리에 접근하는 구조가 아주 왼쪽에 있는 사람들과 거의 비슷했습니다. 종종 전향하는 인사들이 나오는 이유를 이해하겠더군요. 김수민님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했는데 왼쪽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는 아나?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방향 감각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네,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통합당하고 민주당이 짝짝꿍 때릴 때도 언제나 일관되게 더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이런 새끼들이 하는 얘기는 뭐 극좌와 극우는 통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극박근혜와 극문재인이 통하는 거지 멍청이들아. 너희는 이미 전향을 했어요. 조국 기부대라는 말이 괜히 나왔겠냐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이런 인간들이 지네가 통합당 같은 짓을 하고 통합당하고 짝짝꿍 할 때는 먼 산이야, 먼 산. 예, 평생 반성이 없을 거고 이거는 뭐 졸라 깨져봐야 정신을 차릴 거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FFP님께서 선거 끝나고 김현권 의원 또 혹시 TK를 개객기로 여기고 있는 걸까요? 하셨습니다. 김현권 의원이 SNS에 올린 글이 있는데 자기가 농촌 지역, 그러니까 구미을 지역인데 구미을에도 면 지역, 읍 지역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얻은 득표율입니다 하면서 뭐 14.9, 19 이렇게 좀 낮게 나온 득표를 올렸는데 상대 후보는 여기서 투표 당일까지 얼굴도 못 봤고 자기는 겨울 내내 여기서 살았다. 유일한 20대 국회 농민의원에게 우리 농민들이 준 득표입니다. 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이 뭐 뉘앙스는 자기가 했던 농민 관련 정책은 옳으니까 하는 건데 뭐 득표를 위해서 여기 더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 뭐 이런 글인 것 같습니다. 뭐 원망의 마음은 당연히 들 거예요. 근데 이거 모르고 구미하고 경상북도에서 활동을 하셨을까요? 이럴 수는 있어요. 본인이 원래 활동했던 의성 지역보다 더 낮은 득표율이 구미 농촌 지역에서 나온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또 이유가 분석이 되지 않습니까? 타지에 왔기 때문에. 그리고 농촌 지역구만 있는 게 아니고 구미을 지역에는 신도심, 부도심 지역이 있어요. 젊은 사람이 굉장히 많은. 그 다 합쳐가지고 37%인가 득표를 했잖아요. 37% 득표를 그 지역구의 민주당에서 받은 적이 있습니까? 굉장히 많은 득표를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글쎄 좀 반응은 가볍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대명장이라는 인간이 예전엔 TK에 신경 썼었음. 헌데 안 넘어옴. 그래서 집토끼 잡기로 함. 호남 수도권에 몰빵 180석 가져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고백한 거는 영남을 버리고 수도권 몰빵을 챙겼다 이 얘기네. 근데 TK에 뭔 신경을 썼어요? 방금 전에 구미 을 지역 얘기 나왔죠. 자, 구미 지역 역대 선거에서 민주당이 어떻게 임했는지 제가 2002년부터 말씀드릴게요. 2002년 구미시장 선거에 민주당 후보 없었습니다. 2006년 구미시장 선거에서도 민주당 후보 없었습니다. 2008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구미 을 지역에만 민주당 후보가 나왔어요. 이 당시에 민주당 후보는 4등을 했습니다. 민주노동당 3등, 민주당 4등 했어요. 민주노동당, 민주당 후보 둘이 합쳐서 10%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왜냐? 한나라당 후보 31% 나오고 한나라당에서 쫓겨났던 무소속 후보가 60% 나왔어요. 이게 12년 만에 범한나라당 91%가 나왔던 선거가 민주당 후보가 37%가 나온 겁니다. 김영권 의원이 이걸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농촌 지역에서 몇 프로 나왔는 걸 물을 때가 아니라 지난 20년간의 경북과 구미 지역 선거를 짚어볼 그런 정신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 2010년 지방선거 구미시장 후보 없었고요. 심지어 구미시의회 의원 지역구 선거에 민주당 후보 한 명도 안 냅니다. 2012년 총선 구미 갑지역만 민주당 후보가 나왔고요. 2014년 구미시장 선거 처음으로 민주당 후보 나옵니다. 그것도 통합진보당 출신 인사가 급하게 민주당 건너가가지고 자기가 시장 나오고 싶다고 해서 그거 아니었으면 또 못 냈어요. 2016년 총선 김부겸이 당선됐던 이때 구미는 어땠느냐? 갑지역, 을지역 모두의 민주당 후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미 갑은 새누리당 대 민중당 1대1 매치가 붙었고요. 구미 을은 새누리당 대 새누리당 출신 무소속 1대1 매치가 붙어서 무효표가 5,000표 나왔습니다. 이게 민주당이 지난 선거에서 구미 시민 앞에서 드러냈던 흔적이에요. 신경 쓰긴 뭐 개뿔 신경을 씁니까? 아휴, 이제부터는 좀 좋은 사연들을 읽어야겠습니다. 닉네임 교체 중 님께서 몇 푼 안 돼서 민망하나 담배 한 갑 안 사고 담배값 보태봅니다 하셨습니다. 아이고, 시즌 1이 끝나갈 때가 됐는데 정기 후원을 시작을 하셨어요. 시즌 2를 이렇게 압박하시나? 네, 악플러보다 이런 압박이 더 무섭습니다. 이매진을 꿈꾸며 KBS 다큐에 스웨덴 정치를 만나다 라는 편을 보신 소감을 올렸는데, 스웨덴은 국회의원 1인당 인구수가 27,977명이고 대한민국은 16만 8,647명이다. 네, 스웨덴이 우리보다 국회의원 더 많습니다. 거기가 350명쯤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매진을 꿈꾸며님께서 손수 계산하셨어요. 그래서 운영 비용을 줄이는 쪽으로, 국회 운영 비용을, 국회 연봉도 줄이고 뭐 이렇게 하는 쪽으로 해서 그러면은 의석도 늘릴 수 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인데 뭐 천부당 만부당 하죠. 근데 천부당 만부당은 아닌가요? 지당하신 말씀이죠. 근데 국민 여론이 의원수 늘리는 거에 너무 부정적이어서 그리고 현재 의석, 이게 스웨덴 얘기하셨는데 스웨덴 선거제도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스웨덴 선거제도는 한 지역구에 평균 11명 정도 뽑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전국구 비례대표가 낮아요. 우리나라보다 더 낮습니다. 스웨덴 국회의원의 10% 살짝 이상만 전국구 비례대표고 그것을 보정용으로 쓰면서 연동형 비례대표를 하고 있는 건데, 지역구부터 다인 선거구, 한 지역구에 11명을 정당명부 비례대표 방식으로 개방형 또 인물을 선택할 수 있는 이 방식으로 뽑다 보니까 지역구 선거 결과가 이미 비례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스웨덴식 선거제도를 채택을 하면 현재 비례대표 수를 안 늘려도 됩니다. 오히려 줄여도 돼요. 대신 지역구에서 많이 뽑는 거죠. 한 지역구에서 많이 뽑는 대선거구제인 건데, 이렇게 하기도 좀 어렵겠죠. 하지만 저는 독일식보다는 스웨덴식이 더 맞다고 보고, 스웨덴식이 더 많아요, 세계적으로. 이미 1900년대 초반에,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채택한 선거제도입니다. 미국, 영국의 소선거구 제도는 19세기의 유물이에요.
이걸 다시 말씀드리면서 저의 이북인 다당제와 선거제도를 이커먼즈 사이트에서 공짜로 다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보자. 또 어떤 댓글들이. 자, 정의당 관련해서 얘기 나온 게 있는데요. 지난번 총선이 끝나고 말도 안 되는 또라이 같은 글들이 또 올라왔어요. 안티 입만 진보. 총선 전 박시영 조언대로 정의당이 했었더라면 박시영 씨가 했던 얘기는 정의당이 민주당 지지자들과 각 세우지 말 것, 대통령 공격하지 말 것, 민주당보다 더 진보적인 스탠스를 취할 것, 협력적 파트너가 될 수 있음을 어필하라. 근데 정의당 컨설팅 내용과 반대로만 간다. 그래서 정의당이 뭐 망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모양인데요. 멍청이들아, 정의당이 열린민주당보다 훨씬 많이 나왔어요. 열린민주당 좀 부끄러운 줄 알아라. 국민의당보다 더 낫게 나왔죠.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 너네가 갖고 있는 지분이 그 정도라고. 그리고 박시영 씨 조언을 보면 ABCD 중에 C는 맞아요. C는 맞습니다. 근데 C를 진보적인 스탠스를 취할 거 대놓고 검찰을 적극적으로 비판하면 효과가 좋을 것 같다. 검찰이 아니라 조국을 적극적으로 비판하는 게 효과가 좋습니다. 얼마 전에 시사인에서 여론조사한 거 보니까 조국 장관 임명은 잘 된 일이다가 30%도 안 되더만요. 20% 중반. 이미 재판 시작되고 지금까지 흘러오면서 어쩔 수 없이 대통령 지지한다고 조국 지지했던 사람들 많이 빠졌어요, 지금. 오죽하면은 민주당 또 총선 때 조국 얘기 안 꺼내려고 애를 쓰겠냐고. 김남국까지 선거 끝나고 나서 뭐 조국이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혓바닥이 길겠어요. 검찰이 아니라 재벌 이런 쪽을 적극적으로 비판하면은 효과가 그나마 있겠죠. 근데 민주당하고 각을 안 세운 결과가 뭐예요, 이게. 오히려 정의당은 조국 사태에 대한 작년의 정의당 대응을 청년 당원들이 자성하고 자아 비판하면서 정의당 지지율이 올랐습니다. 내려간 게 아니라 올랐다고요. 그리고 뭐 열린민주당이 생기면 민주당 지지율뿐만 아니라 정의당 지지율도 낮출 것이다 어쩌고저쩌고 나발을 불었는데 열린민주당이 튀어나왔지만 어떻게 됐죠? 정의당 지지율은 2018년 지방선거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정의당의 앞길은 훤히 보이는 거죠. 뭐다? 열린민주당하고 각을 세워야 된다. 민주당하고 각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 협력적 파트너 노릇하면 뭐하냐고. 그럼 당신 같으면 정의당이 민주당이 협력하면 민주당 찍지 정의당 왜 찍냐고. 전화카드 한장님께서 지지율은 변화가 없다고 몇 번을 이야기하노? 라고 한마디 하셨고요. 그리고 리얼리스트 79님께서 정의당 등 진보정당이 민주당과 각을 세워야 한다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정의당은 그렇지 못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의당 내부에 참여 단계가 존재하는 이상은요. 이들은 지난 대선에서 당시 심상정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공격한 것도 비판했죠. 차라리 당을 해산하고 참여 단계 사람들을 제외하고 노동당 등과 합당하는 것이 어떨지요. 당을 해산하는 게 아마 그 당 대의원의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될 거예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사람들 상상에서는 이 당을 좀 이렇게까지는 해체하고 이렇게까지는 분화하고 이렇게부터는 통합하고 이런 그림들이 다들 많은 분들 머릿속에 있을 텐데 그게 생각만큼 쉽지가 않아요. 저도 과거에 진보신당 당원일 때에 민노당에 남아있는 사람 중에서 한 인천연합 정도 수준까지 하고는 같이 할 수 있겠다. 같이 하면 뭐 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된다고요. 와처님께서 진중권님 또 정의당원 비율이 친민주당 6, 정의당 4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맞나 봅니다. 정의당 심대표는 요번을 끝으로 은퇴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피로감이 확 몰려옵니다 하셨습니다. 제가 두 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참여 단계에 대한 판단부터 먼저 하자면 참여 단계라고 해서 다 같지 않아요. 저 페이스북 친구 중에서 어떤 분이 이번 총선에 정의당 후보로 출마를 하셨는데 이분도 국민참여당 계보로 해서 정의당으로 들어오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의 그 행보를 보면 뭐 특별히 뭐 참여당 출신이다. 그러니까 다른 진보정당 출신과는 구별되는 참여당 출신이다라는 게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조국 사태 때도 조국이 비판적이었고 그냥 좌파세요. 그러니까 참여당 출신이라고 해서 기존의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 출신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다라는 게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마음이 민주당 가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이 당 내에서 쪽수만큼의 힘을 발휘하고 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대표자가 없어요. 유시민 씨는 나갔고 천호선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정치 활동을 안 하고 있거든요. 저는 천호선 씨는 좀 높게 평가합니다. 천호선 대표가 정의당 하면서 당에 좀 이질적이고 갈등이 이제 비생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요인들을 굉장히 잘 융화시켰어요. 이거는 천호선 대표 공로가 굉장히 크다고 봐요. 근데 저는 대다수의 참여계 당원들이 그래도 천호선 대표하고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천호선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자기가 정의당을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이렇게 더 진보적인 쪽으로 분화되어 나오는 것이 노무현 정신이라고 생각했고, 또 천호선 대표가 원래 노동운동 출신이기 때문에 자기가 어렸을 때 가고자 하는 길을 가는 것 뿐이다라고 가까운 사람에게 얘기했다는 것을 제가 전해 들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참여 단계라고 해서 무조건 그렇게 배관시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참여 단계 출신들이 오히려 우리 방송에 나왔던 이영재 전 대구시 북구의원께서 정의당 소속이죠. 얘기를 했듯이 민주당 안 가고 지금까지 있었던 거는 뭐냐. 그만큼 독자 노선을 강하게 갈구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비슷한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참여 단계를 하나로 묶어서 평가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문제는 이제 심상정 대표의 의지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지적을 와처님 또 해주신 건데요. 글쎄요. 근데 이제 리더십 공백이 생겨났을 때 곧바로 그보다 더 대안적이고 더 나은 리더십이 출현한다. 이거는 쉽게 보장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심상정 대표하고는 뭐 무관하게 별개로 언론에도 최근에 계속 등장하고 있는 그 정의당의 젊은 리더들이 있습니다. 박예휘 부대표라든지 이분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조국 사태 때 당시의 정의당의 대응에 문제가 있었고 앞으로 그러지 말아야 한다. 이런 기류들이 점점 힘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의당 내 좌파라고 할 수 있는 장석준 씨라든지 이런 이론가들도 정의당이 더 왼쪽으로 가야 한다라는 쪽에 힘을 강력하게 싣고 있고 여기에 반대되는 정의당은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그런 뭐 민주당 협력 노선으로 가야 한다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쪽의 리더십이라든지 또 설득력 이런 것들은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임해지는 꿈꾸며님께서 또 글을 올려주셨는데 정의당 포함 좌측은 앞으로 어떻게 할런지 김수민님은 해안이 있으신가요? 하셨습니다. 뭐 제가 말씀드린 게 일단 다예요. 민주당이랑 각을 잘 세워야 되고요. 앞으로 더더욱 그렇게 해야 됩니다. 민주당하고 통합당하고는 경제정책 합의를 많이 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자꾸 이거 얘기하면 너도 해봐라. 아니면 야 같이 하자 김수민 이런 얘기 나올까봐 제가 도망 다녀야 돼요. 그래서 이 얘기는 여기까지. 이거 뭐 정의당 방송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태일님께서 수민님 방송 수준의 선명성, 정치 지향을 가진 사람들이 갈 만한 커뮤니티가 있나요? DC나 엠팍 여러 커뮤니티들을 보면 미통당부터 열민당까지의 사람들은 꽤 보는데 진보라고 통칭할 만한 사람들이 주로 모여서 얘기하는 곳은 없는 것 같아서요. 요즘 답답하고 고견 또 듣고 나누고 싶은데 마땅한 곳이 없네요. 이번 방송 또 잘 들었습니다 하셨습니다. 옛날에는 진보누리 이런 사이트가 있긴 했었습니다만은 이런 사이트가 있어야 될까요? 저는 있더라도 조금 더 폭이 넓었으면 하는데 정치 커뮤니티 게시판들이 굉장히 이제 일방적이고 일색으로 치닫는 그런 경향의 게시판들이 많고 혹은 조금 다양한 무리들이 몰려든다고 해도 서로 간에 이제 계속 야유나 주고받고 뭐 이렇기 때문에 다음아고라는 제가 최근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안 들어가 봐서. 그 정도의 넓은 스펙트럼까지는 아닐지라도 너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건 답이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이런 커뮤니티는 글쎄
필요할지 안 할지 그래도 이분처럼 답답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필요해 보이기도 하는데 글쎄요. 저보고 만들라는 말씀은 아니시겠죠? 페이스북 그룹이나 페이지 이런 데에서 좀 해볼직한 그런 실험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좀 고민할 그런 과제를 테일님께서 던져주신 것 같고요. 아이양님께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남겨주셨어요. 청취자분들이 뭐 다들 고생하셨죠? 조영일님께서 통합당 폐위는 유권자들이 아직은 우파 정당을 넘어선 극우 정당을 일야당으로 만들기를 무서워하지 않았을까요? 네, 맞습니다. 통합당은 정권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 사실 제1야당은 어떤 정당이든 간에 수혜를 입어왔어요. 민주당이든 새누리당이든 야당 할 때는 새누리당은 새누리당 이름 달고는 야당 안 했구나. 한나라당이었구나. 근데 이제 미래통합당은 저당 갖고는 정권 견제도 안 된다. 미래통합당을 작살내는 선거였다는 거죠. 이번 총선은. 그 점에서는 저는 아주 좋아요. 이번 총선 결과가. 그게 좀 미적지근하게 될까봐 걱정을 했던 건데 차라리 원사이드하게 정리가 되면 이제 나는 통합당을 주로 안 패도 되죠. 민주당을 주로 패도 되는 거니까요. 근데 이거를 못 견디는 인간들이 또 많은 것 같아요. ROD라는 사람이 민통당과 민주당을 동일시하는 당신들의 수단은 참 부질없고 들어주기 힘드네요. 소모적인 비아냥과 이죽거림을 들으며 더 이상 함께 웃을 수 없게 된 지금의 현실이 마음을 저리게 합니다. 더 이상 함께 웃을 수 없어? 원래 당신들하고는 함께 웃을 수 없었어.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 삼성실드 치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인정보 터는 데이터 3법, 최저임금 조산모사,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이거 다 민주당이 주도한 거예요. 통합당 끼어가지고. 통합당이 강력하게 외쳐가지고 민주당이 어쩔 수 없이 들어준 게 아니라 김용균법 얘기 나오면 진짜 한 대 펀치를 날리고 싶은 게 김용균법을 처리하기 위해서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하기로 했다. 김용균법에 김용균 씨 관련 사업장 안 들어갑니다. 범위에. 왜 고인을 팔아가지고 지네가 그냥 국회 출석하면 될 것을 국회 출석하지도 않는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이 무슨 정부의 간판이라고. 혼나보세요 좀 앞으로. 그따위로 산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좀 남 핑계 대지 마. 이제 민주당 180석인데. 자, 한국 지역주의를 대부한다 개표대기 특집편에 대한 소감들 또 올라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읽나? 종석성? 네. 종석성님이 우리의 현실을 투영하면서 객관적인 분석 감사합니다. 아스펜 P.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는 성공의 역사입니다. 방송 전체를 이어지는 긍정적인 설명을 들으니 한국의 희망적인 미래가 확신되네요. 방송 감사히 잘 들었고요. 개표 방송 기다리겠습니다. 네, 제 의도가 이거예요. 한국의 성공한 민주주의 역사라니까요. 자꾸 자학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성취해온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5.18만 해도 5.18이 당시에 유혈 진압을 당했지만 5.18이 있었기 때문에 칼라TV와 프로야구도 생긴 겁니다. 전두환 정권이 더 이상 국민들을 박정희식으로 억누를 수 없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절감했을 거예요. 4.19도 5.16 때문에 꺾이나 했지만 4.19가 없었다면 그 다음 독재 정권들은 경제 발전을 등한시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부패했을 가능성도 높아요. 4.19는 박정희 정권보다 더 나쁜 정권이 나오는 것은 막았습니다. 한국의 경제 발전도 일궈냈고요. 그때는 실패하는 것 같지만 나중엔 성공한다니까요. 87년 6월 항쟁 죽 써서 노태우 준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 만든 민주헌법이 지금까지 오고 있고 그 헌법을 통해서 박근혜도 정리했습니다. 또 6월 항쟁을 통해서 헌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을 겪으면서 집권한 노태우도 전두환 시절로 돌아가지 못했고 부동산 공개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도입하고 남북 대화도 시도하고 했던 거예요. 실패한 민중 항쟁은 없다는 거 말씀드리고, 우리가 겪었던 지역주의라는 것도 나름의 합리적인 구석이 없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거를 극복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게 악이라서 극복한다기보다는 더 잘 살기 위해서 극복하는 거예요. 지역주의가 망국이라서 극복하는 게 아니라. 흑장군님께서 선거 후 이런저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전문가란 인간들이 언급하지 않는 것이 있다. 비례대표 중에서 거대 양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을 찍은 유권자의 비율 대략 33% 정도로 볼 수 있다. 요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말씀하신 게 미래한국당 33.84%, 더불어시민당 33.35%, 기타 정당 32.81%잖아요. 열린민주당 있잖아. 열린민주당은 저기 더불어시민당이랑 같이 계산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33%가 아니라 한 28%? 7%? 이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저희가 목표했었던 위성정당 빼고 33.333333% 이상, 요거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선거는 다를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뭐 게시판에 어떤 놈이 그냥 대구는 독립해라 뭐 이런 걸 남겼는데, 구슬님께서 산내음 전라도는요 그렇게 말하면 스트레스 풀립니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퍼플주희라는 사람이, 구슬님은 고향이 경상도세요? 네, 요거 딱 안 좋은 어법이에요. 그러니까 구슬님 어법도 좀 위험했습니다. 왜냐하면 대구는 독립해라 하니까 전라도는요 라고 했는데, 근데 그 다음 문장을 보면은 전라도 또 똑같다, 나쁘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여기든 저기든 어느 정도 있는 현상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라서 뭐 구슬님 말에도 제가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요. 근데 대뜸 구슬님한테 고향이 경상도세요. 네, 이렇게 얘기하면 경상도예요? 그러니까 구슬님이 저는 충남이에요. 딱히 좋아하는 당도 싫어하는 당도 없습니다라고 굳이 고향과 신앙을 고백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이런 발사계 같은 문화는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대구 경북도 욕먹을 거 없고 호남도 욕먹을 거 없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은 이미 제가 지역주의 대회부 특집에서 다 말씀드렸고요. 김상우님께서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KBS 최강시사 포함해서요. 그리고 박성민 대표라는 그 정치 컨설턴트 발언을 소개를 하셨는데, 사당 체제가 좋다. 왜냐하면 이제 세 사람 중에 선택을 해라 했을 때 2대1로 그렇게 나오는 것보다는 3대1이 더 공감을 얻기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맞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근데 3대1도 좋지만 2대1로라도 나오면 어딨냐. 그래서 양당 체제는 최악이다. 염소 두 마리가 외나무 다리에서 뿔 받고 이렇게 서 있는 꼬라지의 다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 국회에서는 김상호님 말씀은 선거제를 잘 가다듬어서 다당제가 꼭 되었으면 합니다 하셨습니다. 선거제도는 민주당이 어쨌든 간에 단독 패스트트랙 의석을 확보를 했잖아요. 그렇다면 위성정당 방지부터 바로 추진에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저는 선거제도를 꼭 고쳐서 다당제를 하는 것보다도 다당제가 먼저 어느 정도 구현이 돼야 선거제도도 바뀌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소수정당들도 선거제도 탓만 할 게 아니라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된다. 다른 정당과의 차별성을 확보해야 된다. 이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박시영 씨 발언은 선거제도 개혁이라든지 제도 개혁만 기대하면서 민주당이 빌부터 가라는 결론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총선 의석 예측 마치면 뭐 하냐고. 그 다음이 문제죠. 180석 나왔다고 만세 부르던 사람들 오거돈하고 라임하고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총선 이유가 더 중요한 겁니다. 자, 이 김상우님께서 격려의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작년 조국 국면 때부터 제가 기존에 갖고 있던 생각에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조국 국면에 내가 믿고 싶은 방송만 보다가 그 반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 왜 그렇게 생각할까 의문을 갖고 현재는 김수민 평론가의 의견에 공감하는 편입니다. 그 과정에서 고정관념, 확증 편향성 이런 것들을 바꾸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그런 고백을 또 해주셨고요.
정치 소비자 입장에서도 무조건적인 교조적인 믿음보다 왜 그럴까 하는 스스로에게 질문과 의문을 갖고 현상과 사실을 보는 해안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군가 그러더군요. 시사평론가의 다른 말은 호출 노동자, 백수의 다른 말이라고. 공중파 종편에서 많이 뵙길 바라고 뉴스민 구독자 수와 조회수도 신압으로 늘어나길 바랍니다. 하셨습니다. 네, 뭐 더 이분 말에 보탤 말이 없는 것 같아요. 평론가라는 직업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또 지난번 김경률 회계사 출연편에 대해서 나그너 오리지널, 와처, 오대 토일렛 공구님, 두루슈님 이렇게 또 격려 댓글 또 남겨주셨고요. 이 중에서 와처님, 두루슈님께서 왜 하느냐는 질문에 재밌어서 하신다는 말씀이 특히 마음에 와닿네요 하셨습니다. 그 뭐 김경률 회계사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재밌어서 하는 것 같아요 결국에. 근데 지금 뭐 좀 재미없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이제 법정에서 해야 되는데 자기 혐의에 대한 반박은 안 하고 뭐 정치 검사들이 어쩌고 내가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분이 있어요. 곧 국회의원이 된다는 분이 당선됐으면 기분도 좋을 법한데 그러고 있고, 어떤 역사학자, 뭐 흑역사학자라고 해야 되겠죠? 전아무개 씨는 뭐 아유 말도 하기 싫다 이거. 에이 집어쳐. 내가 마지막 방송에서 이 인간들 얘기해야 되겠어? 아유 진짜 지긋지긋하다 지긋지긋해 그냥. 엽구님께서 뉴스미짱 시즌 1 말고 고정 편성 안 되나요 하셨습니다. 몰라요 어떻게 될지는. 너무 시즌 1 끝난다고 속상해 하지 마세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너무 아쉬워하시지 마시고 시즌 1 끝내는데 또 갑자기 긴급 편성으로 업로드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 끝난다 할지라도 적어도 저희 방송을 애청을 하신 분들은 구독을 해제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구독은 일단 놔두십시오. 왜냐하면 마지막 업로드다 시즌 1이 끝나면서 더 이상 업로드가 안 될 수 있다 이거 아닙니다. 뭐가 돼도 올라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독은 유지를 해주시라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호그와트 학교편은 여기까지 해야겠네요. 1시간이 넘었네요. 하다 보니까. 제가 혼자서 인사드리는 것은 시즌 1으로서는 마지막 편이었습니다. 제가 이 원래는 뉴스미장에 없는 코너였거든요. 조국 사태를 계기로 제가 혼자 나와서 떠드는 이 에피소드가 생겨나게 되었고, 여러분들하고 또 속 깊은 얘기를 좀 뒤늦게 나누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호그와트 학교를 진행하면서 비로소 깨달았는데, 제가 그 전에 방송 출연할 때는 내 속을 많이 보여주지 않았구나. 굉장히 건조한 얘기만 했었구나 라는 걸 깨달았고, 호그와트 학교를 통해서 김수민의 진면목, 본색이 드러났다. 그렇게 뭐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실망한 사람들도 있었을 테고, 더 재밌는 사람들도 있었을 테고, 아니면 원래 네가 그런 놈인 줄 알고 있었어 하면서 시큰둥 혹은 담담한 그런 분들도 있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글쎄요, 뭐 저는 잘했는지는, 얼마나 잘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후회는 안 남기려고 노력을 했고, 위선 뭐 이런 거는 집어치자 이 정도 생각만 했어요. 복잡하게 머리 안 굴리고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었고, 제가 지상파 프로에도 여러 출연을 하고 있는데 뉴스미짱만큼, 그리고 뉴스미짱 중에서도 호그와트 학교만큼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갑자기 밀려오니까 섭섭한 마음이 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건재할 것이고 어디서든 있을 것이고 언제나 생각하고 발언하고 있을 테니까요. 또 다른 자리에서라도 여러분들과 만나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아수라발발타 주문은 멤버들 다 같이 있을 때 외우는 게 제맛이긴 한데, 그래도 호그와트 학교 마지막 편이니까 같이 한번 여러분들과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부족했던 방송이지만 열심히
때로는 노력까지 해 가면서 들어주셨던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애청자 여러분, 다 같이 아수라발바타 주문을 외워보겠슈. 아수라발바타 좋아합니까? 아수라발바타 우리 함께 외쳐보도록 해요. 아수라 발발 타.